대공원에 꿈틀꿈틀 놀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로 통합 놀이터를 조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통합 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변진 박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24일인가요? 24일 날 국회에서 통합 놀이터와 관련해가지고 또 저희가 또 토론회 같은 걸 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하고 통합 놀이터에 대한 그런 어떤 접점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노력들, 그래서 통합 놀이터 매뉴얼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제, 해외에서는 통합 놀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2002년에 주민참여 디자인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뭐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도시재생, 최근에는 공유공간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공동체 주택 뭐 이렇게 이제 쭉 관심 영역들이 조금 확장돼 왔는데 그 과정에 제가 가졌던 고민이나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좀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목을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제목 좀 약간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제목. 이거는 이 제목은 사실은 이 첫 주에 이 아카데미의 문을 열어준 정석현 교수님의 그 이미지 딱 그 양반 그분 정석 교수 스타일이거든요. 제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삐딱선을 타는 뭐 이런 건데 자꾸 삐딱선을 타다 보니까 뭔가 이게 감성이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마음으로 도시재생을 좀 바라보자 뭐 이래서 오늘은 좀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라는 제목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제가 왜 이 이미지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냐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시리아에 있는 고대 도시의 풍경입니다. 도시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 대한 이해의 첫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서 도시에 대한 이해를 좀 한번 해본다면 마르크 브로델이라는 프랑스의 이제 약간 좌파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도시는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에 문을 열었다. 마르크 브로델은 일상성이라는 일상사를 우리 사회사 영역 안에서 이렇게 자리 잡게 만든 굉장히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우리 말하는 건축가로 이미 다큐멘터리 영화로 소개되어 있는 무주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공동체 디자인을 하셨던 작고한 정기용 건축가 같은 분들은 건축가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공간이 아닌 시간을 설계하는 일일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갖고 온 건 여러분들이 지금 2018년 7월 11일이죠. 오늘이 2018년 7월 10일에서부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000년 이상의 세월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상상으로 과거의 시간 속에 상상의 여행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첫 이미지이고요. 그렇다면은 이태리의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도시입니다. 플로렌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가서 플로렌스 대성당의 풍경입니다. 이런 도시의 풍경들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도시다, 물리적인 환경으로서 도시고 공간이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총체적인 것들이 도시 속에 이렇게 맞물려 있고 그게 응축돼서 이게 이제 시간성에 따라서 계속 보존되어 온 그거가 지금의 이제 이 도시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베트남의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의 이런 풍경들, 그래서 일상이 시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계속 겹쳐나가고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이 시간대에 따라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가 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무한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도시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최근에 이게 리메이크 됐었죠. 리메이크 돼서 국내에서 상영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일본 원작 영화를 먼저 봤었고, 한국에서 리메이크된 영화의 그 감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리메이크된 것도 봤어요. 근데 감성의 디테일이 너무 떨어졌어요. 워낙 이 일본의 원작이 주는 그 감성이 너무 커가지고 6주 동안 사실은 이것도 시간 여행인 거거든요.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한 가족인데 죽은 엄마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오고 6주간 다시 가족들이 함께 사는, 일본의 드라마나 이런 영화 중에 이런 뭔가 이렇게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를 다룰 때 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류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의 시간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드나잇 인 파리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사실은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주인공이 우연히 파리의 밤에 밤거리에 이제 걷다가 택시를 이제 호텔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가 시간 여행을 이 사람을 데리고 간 19세기 그 파리로 이 사람을 안내해 가지고, 그때 어느 카페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 파리에서 활동했던 젊은 초기의 뭐 피카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살바도르 달리라든지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나 뭐 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왔다가 그 다음날 또 같은 시간에 기다리면 또 그 택시가 옵니다. 택시를 타면 또 시간 여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영화를 갖고 시작을 하는지는 사실은 도시재생을 저는 시간여행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두 가지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왜 도시재생을 시간여행이라고 하는지는 사실은 뭐 다음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소가 있고요. 행복연구소에서 소개한 것 중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소위 이제 어떨 때 행복한가라는 행복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여행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했더니 일할 때다. 우리가 한번 하루살이를 보면은 자는 거 빼고 나면 거의 인생에서 대부분을 사실 일하면서 보내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을 하다가 정말 스트레스가 받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대부분 절규하듯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떠나고 싶다라는 게 뭔가 여행이라는 거하고 같은 동의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때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행이라는 거에 대부분이 뭐냐면 아까 시간여행, 어떤 뭔가 자기가 또 다른 내가 일상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벗어나는 일탈을 가능한,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시공간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여행인 거고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런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시인가? 공간 안에 그런 다양한 시간의 켜들이 중첩돼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몇백 년 전의 모습, 그 다음에 뭐 100년 전의 모습, 50년 전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내 일상의 어떤 생활 속에서 항상 가깝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의 시간의 켜를 갖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이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여행지들입니다.
게 가자의 피라미드, 그 다음에 뭐죠? 마추픽추죠. 예. 그 다음에 뭐 만리장성, 타지마할 인도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대성당이고요. 우리나라에는 가을 만추의 불국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가까운 서울에는 종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소들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과연 시간 여행자의 도시인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동의한다, 또 시간 여행자의 도시라는 거에 수긍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하면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시간의 켜가 너무나 이렇게 현재로 압축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시간의 켜가 쭉 넓어지면 선택권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몇 군데가 있긴 해요. 북촌 이런 데 있지만 도심에서 풍경들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심의 풍경이고요. 강남 가장 뭔가 이렇게 현대화된 풍경이고, 그걸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도심의 풍경이 이렇습니다. 과연 이게 시간 여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도시일까? 이 이미지를 보고 최근에 123층짜리가 강남 잠실에 하나 세워졌죠.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도시의 풍경들, 과연 이게 시간 여행이 가능한 도시일까? 라고 우리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면 별로 글쎄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도시들이 왜 이렇게 시간 여행을 불가능하게, 도시를 자꾸 현지화 시켜버리고 자꾸 옛날 것들을 철거하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쌓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 이렇게 공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두께가 자꾸 얇아지는 거죠. 현지화한다는 게 그렇게 이제 도시를 살아왔어요. 우리는 개발 시대에. 근데 이렇게 살아왔던 도시의 이데올로기 같은 게 더 이상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위기의 이제 상황에 저희가 처하게 됐습니다. 29540, 이 숫자가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29540. 2954년에 이 0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인구가 제로가 된다. 옥스포드 인구연구소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종합적인 출산율을 고려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2954년에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인구가 사라져서 국가가 소멸되는 최초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그게 2954년입니다. 한참 먼 이야기죠. 950년 뒤의 이야기인데 그건 나랑 상관없어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그게 2954년의 문제는 당장 50년, 100년 뒤에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한테 이미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인구의 감소, 도시 쇠퇴가 되면서 뭔가 이제는 개발 시대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쇠퇴 도시들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재생 특별법을 2013년 6월에 제정을 하게 되고 12월에 시행을 하게 되고, 2014년도에 국토부가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선도사업을 지정해서 13개인가요? 해서 시행하고, 지금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또 정부가 바뀌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쇠퇴, 인구 감소, 도시 쇠퇴에 따른 도시 재생으로 이제 이게 편입될 과정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도시의 문제입니다. 지방도시가 소멸한다라는 거고요. 이 전국이 228개 지자체 중에서 85곳이 30년대에 사라진다라는 거고, 붉은색이 강할수록 그 소멸 위험 지수가 훨씬 더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들이 이렇게 쭉 칠해져 있는 영역들이
어딘지, 그 다음에 푸른색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멸 위험 지수가 낮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게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세종, 대전권, 그 다음에 대구, 울산, 부산, 이쪽 창원을 묶어주는 이렇게 요걸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게 뭐냐면 경부선입니다. 경부선 라인만 결과적으로는 소멸 아까 보셨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소멸 위험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가 세종시고요. 전입으로 인해서. 그래서 요 축에 광주가 이제 이게 하나 붙어 있는 거겠죠. 자, 아까 2954의 제로인데 그 숫자가 먼 이야기 아니다라는 걸 한번 볼까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2030년에 5,150만으로 정점을 찍는다라고 하고 이때부터 쇠퇴가 됩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2100년이 되면은요. 여러분 2100년이면 상당히 가까운 미래거든요. 85년 뒤인데 그때 인구가 2222만 5,100만에서 2,220만 3천만 명이 어딘가로 다 사라져버려요. 100년, 85년 뒤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이게 왜 심각하냐? 국토는 널널해지고 여기 다 지방도시 없어지고 인구는 줄어들면은 이 복잡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그때쯤 되면은 얼마나 풍요로운 아름다운 대한민국 금수강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 한번 생산성 가능 인구를 한번 볼까요?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3,500만입니다. 5천만 대비. 근데 2100년에 2,200만 정도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1,000만 미만으로 떨어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가 경제 규모가 확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거의 3.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 경제 규모가 그렇게 확 쪼그라든다라는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 일본은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구 1억 명 지키기라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2,200만 명이 된다면 서울 1,000만, 뭐 인천 300만 뭐 등등 해가지고 요 도시들입니다. 요 도시들이면은 한 11개입니다. 11개. 요거를 다 더하니까 한 2,300만 정도가 돼요.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200만이면은 이 11개 도시 빼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설마 그럴까? 그러니까 이 도시들도 다 인구들이 줄겠죠. 주는데 주는 거를 결과적으로 쇠퇴한 이런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다 이리 또 옮겨가요. 못 사니까. 못 살겠다라는 거죠. 옛날에 60년대 경제개발하면서 농촌 피폐화돼가지고 농촌 못 살겠다고 도시로 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옮겨오면 이 도시들 줄어드는 인구를 여기서 다 흡수하게 되면 여기 다 이제 지방도시 소멸되는 거고 나머지가 결국은 요 11개 도시만 남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가.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도시에 대한 쇠퇴가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위기죠. 국가의 위기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거를 굉장히 지금 이렇게 열을 내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지방도시 살생부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도시가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요. 뭔가 이렇게 뭐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고 뭐 도시가 쇠퇴한다고 하고 뭐 지방도시는 다 없어진다 그러는데 한편에서는 뜨는 동네 딜레마, 젠트리케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쫓겨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동시에 한편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도시 재생이 젠트리피케이션의 주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도시 재생의 성과가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도시 재생을 하는 이유는 지역을 활성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활성화가 너무 지나치면 그걸 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런 극단의 문제들이 도시 속에서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런 도시 인구가 감소해 도시가 쇠퇴해서 공간이 남아 돌아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 임대료가 올라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 재난 공간이 선포되는 공간의 어떤 극단적인 이런 양극화 문제들을 한 도시 안에 이런 극단적인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 우리가 어떻게 껴안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정책적 수단도 도시재생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 도시재생이라는 하나의 잣대가 과연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 문제를 도시라는 하나의 그 소위 말해서 장에서 펼쳐진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두 문제를 과연 도시재생이라는 한 잣대가 과연 이걸 다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재생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창신승인 실제 이제 95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서 5년 사업이 끝났죠.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도시 성형과 같은 그런 어떤 태도를 갖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이 든다라는 거는 사실은 몸이 늙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근데 그 나이듦이라는 거에는 그 나이듦에 또 다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나이 든다라는 거는 그 나이듦에 맞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삶의 태도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도시재생도 사실은 우리들의 몸과 나이듦과 뭐 이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건데 물리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쏟아붓고 그리고 뭐 노후된 환경들을 뜯어고치고 거기다가 뭔가 새로운 기능을 넣으면은 60살 먹었던 노인이 예를 들면 20살 청년으로 되돌아갈 것 같은 그런 환상들을 일정 정도는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너무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40년, 5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도시 성형은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불과 한 8시간? 성형수술 한 8시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50년의 세월을 불과 한 하루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과연 그게 재생일까? 지금 이제 제가 이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50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의 총체를 우리가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뭔가를 바꿔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는 뭐 5년 사업이 지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들 다 5년이고요. 뭐 서울형 도시는 5년인데 5년 내에 정말로 이렇게 한 50년 동안 나이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그 몸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50년의 세월을 이겨내기 위해서 5년 동안의 그거를 다시 또 청년의 몸처럼 해서 활기를 불러일으켜서 뭔가를 바꾸겠다? 과연 이 철학이 이런 접근과 태도나 가치가 과연 올바른 거냐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의 사자성어로 한번 좀 이걸 표현해보면 뭐가 가장 적합할까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과여불급. 지금 우리가 이 과여불급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지나쳐요. 지나치니까 미치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성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이 들면 자꾸 제가 나이 들었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그게 이제 쇠퇴거든요. 쇠퇴인데 거기에 맞게끔 뭔가 이제 움직여. 안 그러면은 탈이 납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건강해지려고 뭐 이러면 65세 된 그 몸이 건강해지려고 25세 된 청년처럼 가서 헬스장에서 막 운동하면요 갈비뼈 몇 대 나가고 뭐 병원 신세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젊은 몸을 유지하려면 지금도 뭐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인터넷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이렇게 뭐죠? 그쪽 거기 복근 뭐 이렇게 굉장한 이런 막 올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정도가 되려면 정말 살신성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인구가 축소되고 거기에 노령화, 그 다음에 노후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경쟁력 있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은 뭐 500억 사업비를 한순간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살신성에는 결국은 누구의 몫이냐. 그 다음에 우공이산입니다. 우공이산은 바닷물을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뭔가 옮기는 것 같은 어리석은 같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의 도시재생을 약간 딱하게 한번 봤을 때
떠오른 사자성어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여러분들은 삐딱소리를 타지 마시고 희망가를 한번 불러본다면 내가 도시재생에 뭔가 희망을 불어넣을 때 그 도시재생, 희망찬 도시재생을 상징할 수 있는 뜻하는 사자성어를 하나만 여러분들이 고른다면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자신 스스로가 자꾸 인생이 자꾸 삐딱해져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시재생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자라고 해서 오늘 제목은 사실 그래서 도시재생 첫걸음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제목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드라마 같은 제목이기도 합니다. 로맨틱 코미디 같은 제목이죠. 근데 저는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도시재생은 우리가 살면서 서로 함께 사랑하고 또 우리가 뭔가 모자란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것들을 메꾸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려운 정의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살며 사랑하고 배우며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박노의 걷는 독서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이 이미지하고 일종의 이제 문이죠. 그래서 위대한 영화는 영화가 끝나는 그 순간 나의 영화를 시작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뭔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거가 결과적으로 그 주체는 누구냐? 나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뭔가의 큰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뭔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그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나서 그 영화관을 나서는 순간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주체는 결국은 나고 나만의 영화를 지역에서 내 어떤 삶 속에서 그것들을 결국은 풀어나가는 거 그게 모였을 때 결국은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어떤 삶들을 전체의 삶을 뭔가 이렇게 활기 넘치는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보다 깔려야 되는 가치는 도시 공동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동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제가 막 설명을 하기보다 이런 게 그냥 이미지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서울 도심의 연리동, 만리동, 행청동 이쪽에 이제 이런 사진을 많이 찍었던 김기찬 씨의 사진집에 나온 사진입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평상이죠. 평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공동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이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와 같은 그런 일상의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작은 골목길 안에서 온 세상 마을이 결국은 이 골목 안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런 풍경들이 과연 지금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느냐, 혹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해 도시를 쇠퇴된 도시를 바꾸려고 하는 도시재생에 과연 이런 풍경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결국은 사람살이의 재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본을 사실은 잃는 경우가 너무 잊어요, 사람들이. 사람살이의 재생인데 자꾸 뭔가 이렇게 사람살이에 앞서서 물리적 환경을 재생하거나 오히려 먹거리를 재생하거나 하는 것, 물론 그것들이 사람살이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살이에 대한 거고요. 사람살이를 재생하려면 적정해야 된다. 아까 말 과요불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사람에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의 사람살이에 맞는 기술을 써야 되고 그 사람살이에 맞는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다한 지원이 들어가니까 과요불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다한 지원이 들어가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원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거에 따른 성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닥달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의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정 볼륨, 적정 지원, 적정 기술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살이의 재생에서 요구되어지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조금씩 들어가 볼게요. 사람살이와 관련해서 나의 문제에서 출발한 외국 사례 하나, 로테르담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인데요. 아이메이크 로테르담 프로젝트를 소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오피스 밀집 지역이고 주거 지역이 있고요. 요걸 가로질러 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뭐 이런 고가의 철도나 그 다음에 도로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에 혹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달릴 때 이거를 이렇게 건너갔다 다시 건너갔다 혹은 자동차에 의해서 뭔가 사고도 많이 나고 보행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로테르담 시에 여기 있는 주민들이 끊임없이 보행자에 이렇게 연결되는 보행자의 그런 육교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걸 하려면 뭐 토지 형제를 변경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년 걸린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불편해서 기다릴 수 없는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아이메이크 로테르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고요.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을 썼습니다. 시민들이 그냥 돈들을 이렇게 기부를 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부제가 있어요. 육교를 만드는 부제가 이렇게 가격이 다 다릅니다. 요거를 하나를 기부해주면 그 기부자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줘요. 25유로, 125유로, 1250유로. 1250유로는 돈이 큽니다. 이런 뭐 기업들이 기부를 하겠죠. 개인은 25유로짜리라. 그래서 이것들을 기부를 받아서 25만 유로가 모이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돈이 얼마만큼 모여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25만 유로를 기준으로 했어요. 25만 유로가 모이면 25만 유로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육교를 딱 이렇게 건설을 해요. 자기네들이. 또 25만 유로가 모이면 또 그 다음을 이어서 또 공사를 하고 25만 유로가 모이면 또 공사를 해요. 처음에 25만 유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주민들이 그 육교 위에서 파티를 합니다. 여기 사진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더 많은 호응들을 갖게 되고 25만 유로 다음 25만 유로가 모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도시계획을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민들이 십시일반에서 돈을 모아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 시설들을 이제는 직접 바꾸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여행을 내가 이제 시작하는 거고 각자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일본의 시나가와 게스트하우스 같은 사례도요. 일본 도심입니다. 요코하마의 어느 한 동네에 뭐 오래된 주거지역인데 젊은 청년입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게 돼요. 뭐 특별한 직업도 없어요. 주민들이 하는데 뭐 들어가서 주민들이 뭐 마을 축제를 하겠다 하면 축제를 기획하는 거 도와주고 뭐 이러면서 동네에서 어슬렁거리고 삽니다. 그 동네 나이 든 주민들이 도대체 쟤는 왜 우리 동네에 와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하늘에서도 살거리하고 너는 왜 우리 동네에 와서 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동네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열어보려고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6개월을 살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주민들이 6개월쯤 살아요. 너 게스트하우스 연대다더니 무슨 뭐 하는 게 뭐 있냐?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어? 돈은 있어? 그랬더니 돈은 없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어떻게 열래? 그렇게 물어보고. 근데 6개월 되는 시점에 이 마을의 주민 한 분이 이 청년한테 게스트하우스 비용의 70%를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내가 돈 대줄 테니까 해봐라. 근데 그 주민이 뭘 믿고 이 청년한테 돈을 대줬을까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이 작은 가게 여기도 이 지역의 물레동에 여기 소공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역에 있는 뭐 동네 가게, 구멍가게, 책방, 찻집 주인, 뭐 식당 주인, 뭐 온천탕에 있는 주인 이런 분들을 계속 뭐 한 달에 몇 차례씩 모임을 하는 거예요. 당신네 그 가게의 역사도 듣고 뭘 하고 그러니까 사귀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도 듣고 우리 가게에서는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 역사를 듣고 그 다음에 이 뭐 메뉴 같은 것들도 다 왜 이런 메뉴들이 나왔는지 듣고 뭐 그러면서 가게의 역사와 뭐 그 다음에 그 가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소위 판매되는 음식이 뭐 음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해서 그거를 마을에 대해 마을 안내서 같은 걸 하나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마을에 있는 이런
각각의 동네에 있는 이런 가게들이죠. 동네 가게들입니다. 동네 가게들이 이제 힘을 잃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들이 생겼는데 이 게스트하우스가 그 동네 가게들을 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게스트하우스에는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밥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 게스트하우스 들어오면은요 밥 먹으러 동네 식당에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씻으려면은 동네 온천탕에 가서 목욕하고 일본의 온천을 체험해라 라고 해서 목욕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도 마시러 가고 자전거 대여하는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경험해라.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다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는 발신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동네 가게들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쇠락한 동네 가게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이 청년의 계획을 이 마을에 오래된 가게를 하시는 주민분이 내가 그러면 돈을 대겠다 라고 해서 부담보 무이자로 신뢰해서 돈을 내서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요. 아마 게스트하우스가 아마 계속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다가.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업 행정이 주는 큰 사업에 의존하다 보면 자꾸 뭔가 이렇게 근거, 예산, 감사, 성과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뭐 주민공모사업이라 해갖고 뭐 작은 거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거 받으면은요 나중에 정산하는 게 바빠요. 영수증 딱 풀러 붙이는 것만 한 3일씩 걸립니다. 그리고 뭐 했는데 뭐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뭐 했다고 다시 뭐 이렇게 반려돼갖고 다 해갖고 뭐 예를 들면 볼펜이 단가가 안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그것도 알아보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좀 욕망, 의지, 실험, 가치 이런 걸로 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세상을 좀 바꿔볼 수 없을까? 근데 이런 걸로 바꿔보려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행정이 주는 것만 받아먹으면 이게 안 돼요. 행정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만화를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심야식당인데요. 만화로 이제 시작해서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나왔고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운영한다 그래서 심야식당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지친 일상의 삶을 다 뭐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게 심야식당입니다. 제가 이제 일권내 제3화 고양이 맘마 편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왜 뜬금없이 또 만화를 들고 나왔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뭐 이 드라마로 소개가 됐고요. 심야식당에 이제 뭐 만화편에 보면은 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한 6시쯤 넘어 6시 반쯤에 뭐 식당 문을 열고 어떤 아가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다랑이 포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식당 주인이 고양이 맘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있는데 왜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다랑이 포 얹어서 간장에 이렇게 해서 비벼 먹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에서 그거를 고양이 맘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좀 기다려라. 내가 따뜻한 밥을 지어서 나도 그게 좀 먹고 싶은데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따뜻한 밥을 지어서 가다랑이 포죠. 이게 가스오부시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우동이나 이런 거 할 때 국물 낼 때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거는 그 봉지 이렇게 파는 거 말고요. 실제 그 가다랑이를 말려가지고 그거를 대패 같은 걸로 이렇게 얇게 이게 대패질을 해가지고 그걸 뿌려놓으면 그게 진짜 맛있대요. 그럼 간장만 따뜻한 밥에 간장만 뿌려서 비벼 먹어도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먹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항상 그 시간에 가끔 이제 와서 이것만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월랑의 심야식당이라는 게 사람하고의 관계들을 맺으니까 아가씨는 뭐 하는데 이 시간에 이제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 자기는 동네에 캐바레에서 노래 부르는 태역 가수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노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자기 노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남들의 노래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 심야식당 주인이 그러면 옛날 당신의 그 CD를 가져오면 내가 팔아주겠다라고 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제 해서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그 심야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저걸 뭐 없던 게 붙여져 있으니까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손님이 아니 뭐 노래를 한번 직접 들어봐야지 뭐 내가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본인이 이제 새벽 한 2, 3시에 이 심야식당에서 미니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와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또 여기 이제 이 손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실력 있는 작사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 음색이나 노래 듣는 걸 듣고서 냅킨에다가 생각나는 가사를 싹 적어가지고 이거를 건네줍니다. 관심 있으면 이걸로 노래를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그 노래를 진짜로 취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밤에 신주쿠 길 잃은 고양이라는 노래를 이게 대박이 났어요. 성인가요 차트에 넘버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심야식당의 발길이 뚝 끄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유명해지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한참 뒤에 어느 날 가다랭이 더 있어요 하고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게 시한부로 갑자기 뜨고 나서 이렇게 시한부가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이 가다랭이 고양이만 막 그렇게 이 심야식당이 되게 생각나서 병원을 빠져나와서 이걸 마지막으로 먹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만화입니다. 만화죠. 만화니까 이런 극적인 것들이 가능한 건데 제가 이 만화를 들고 온 이유는 뭐예요? 이게 바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행정이 뭔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주민교육, 뭐 사랑방이 이런 거고 주민교육이 여기 있는 사랑방에 여기 심야학당 온 사람들이 주민교육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죠. 요즘 주민교육 받는다고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주민분들이. 예. 그 다음에 뭐 여기 우리 이면진 박사 같은 뭐 이런 총괄 코디 리더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또 이렇게 자신의 일상 안에서 발길 닿는 데로 와서 피로를 서로 풀어주고. 근데 이제 심야식당에서 아까 그 태역 가수의 삶을 재생시켜줬어요. 다 누가 여기 오는 이 심야식당에 와서 그냥 술 한잔 자기도 인생이 피곤한 사람들이 술 한잔 먹으면서 인생을 달래려고 온 사람들이 그 태역 가수의 인생을 재생시켜준 겁니다. 과연 우리는 도시재생에서 이런 뭔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며 서로 사랑하며 사람들의 서로의 삶을 보듬켜 안고 재생시켜주는 이런 공간을 하나로 만들어냈느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지속 가능하거든요. 뭐 운영비 더 안 들어가도 여기 얼마든지 굴러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면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간들이 결국 우리 삶하고의 뭔가 이렇게 더 밀착된 관계망만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만 해줘도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유불급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인생을 함께 사는 동네 생활 파트너들을 얼마나 좀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우리가 우리 사람살이를 재생시켜주는 거에 가장 큰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정말 사업 계획서가 있었느냐, 사업비를 지원받았느냐, 전문가가 개입했느냐. 우리 재생은 너무 사람과 시간이 아니라 사업과 예산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 만들기 급하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언론에서 뭔가 이렇게 뭐죠? 조그만 뭔가 꼬투리가 잡히면 막 그냥 두들겨 맞는 거죠. 뭐 500억 들어간 사업이 고작 성과가 이거냐, 뭐 등등의 뭐 이런 것들이 뭐 자꾸 소개되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삶이 너무 뭔가 이렇게 제도화되고 사업화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심야식당에처럼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상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뭔가 보듬어 안고 다른 사람의 삶이 재생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모든 주민이 웃을 수 있을 때 마을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도시재생이 마을재생인 건데 그 마을재생에서 모든 주민들을 웃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창신승인 같은 거 할 때 보면 또 주민 폐가 갈려가지고 또 한패는 또 시장한테 가서 민원 걸고 뭐 왜 소수의 주민만 됐고 뭐 도시재생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역에 돈이 들어오면은요 주민이 갈려요. 그 돈이 왼수입니다, 사실은. 형제간에 부모지간도 돈 갖고 결국은 피가 갈리는데 피 섞이지 않은 주민들이 500억 1000억이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 돈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돈이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망들을 또 해치는 그런 또 나쁜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잘 쓰셔야 돼요. 돈을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좀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본의 최근에 아주 정말 이렇게 유명 사례인데요. 히로시마의 오노미치라는 어촌입니다. 쇠락해가는 어촌인데요. 이 어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수산 창고죠. 버려진 수산 창고가 있는데 그 수산 창고를 지자체가 장기간 임대를 해주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걸 리모델링하고 이제 전체를 기획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호텔 사이클입니다. 자전거 호텔을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로컬의 지역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2000제곱미터 되는 일자형의 창고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뭐 이런 겁니다. 오래된 창고, 버려진 창고를 요 창고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런 걸 집어넣고 내부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압축된 조그만 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이 오노미치고요. 이 호텔 사이클이고 왜 호텔 사이클을 이 친구들이 기획을 했느냐 하는 거는 보면은 이제 요걸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노미치 유트가 있는 장소고요. 이 오노미치에서부터 섬들이 있는데 섬들을 이어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세계 7대 자전거 도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안 알려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 바다의 섬들에 이렇게 외곽을 돌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때 풍경을 한번 상상해보면 엄청 멋지겠죠? 이게 제대로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를 재생시키려고 온 팀들이 이 마을이 갖고 있는 풍경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갖고 있는 건 자연 풍광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건 이미 인프라로 자전거 도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자전거 도로를 활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을에 사람을 불러온다고 하면 테마를 뭘로 잡아야 될까? 당연히 자전거겠죠. 그래서 자전거를 누군가가 와서 이 자전거를 타고 이런 걸 즐길 수 있도록 하게 만들려니까 그 아까 창고의 중심에 뭐가 되는 자전거 호텔이 들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 기획을 하는 거는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 내가 손에 뭘 쥐고 있느냐에 자연스러운 대응인 거였던 거고요. 그래서 자전거 호텔입니다. 여기 벽에 보면은요, 이 자전거를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게 인테리어냐 아니에요. 이 호텔에 묵는 사람이 자기의 자전거를 방에다가 거치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 자전거 매니아들이 저는 뭐 자전거를 그렇게 딱 즐기는 편은 아닌데 뭐 고가입니다. 몇백만 원, 심지어 1000만 원, 뭐죠? 뭐 무슨 경량, 초경량의 뭐 비행기 뭐 이런 재질로 해가지고 뭐 이태리제 뭐 해갖고 뭐 수시로 뭘 또 바꾸고 뭐 이런 안장도 뭐 그냥 뭐 몇십만 원짜리로 뭐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내 자전거가 1000만 원짜리 고가인데 창고 앞에 그 자전거 거치대에다가 자전거를 놓으라 그러면은 불안해서 누가 이 호텔에서 묵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자전거를 당신 방 안에다가 보관해라. 그래서 매달아서 자전거를 거치하는 거예요. 편하게. 자전거는 나하고 거의 일심동체다라는 거잖아요. 그 매니아들은. 그러니까 당신 자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 호텔 내부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넓어요. 방 앞에. 쓸데없이 넓어요. 이게 뭐 하는 데냐면 자전거 수리하는 거예요. 이 고가의 자전거를 타는 사람 매니아들은요. 하루 타고 오면은 매일 자전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칩니다. 그 수선하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자전거를 수선하면은요. 자연스럽게 좋은 명품 자전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알아본다고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예요. 별도로 뭔가 이들을 위한 자전거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이 공유할 수 있는 복도가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인데요. 영국의 폴 스미스라는 패션 디자이너, 영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패션 디자이너 중에 하나예요. 폴 스미스,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유명한 브랜드고요. 고가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가 야 너 일본에 굉장히 자전거 매니아거든요. 근데 너 일본에 이런 데 가봤어?
나 가봤다는데 그게 너무 좋아. 너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고 자기가 그냥 왔어요. 자기 자전거를 갖고 이렇게 노란색 자전거를 갖고 와가지고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이 오노미치 유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폴 스미스가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폴 스미스를 만나서 그러니까 폴 스미스가 와서 보니까 이 유투라는 그 안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패션 디자인 같은 것이 있어서 이 유투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이 폴 스미스가 자전거를 또 디자인을 졌지라는 그래서 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자전거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 쇠락한 어촌에 주민 역량을 키우고 주민 스스로 재생이 될까? 안 돼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역량도 없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어부들만 있는데 그거 어떻게 재생을 해요? 그 사람들이 쓴 이야기는 뭐냐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을 쓴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예전 도시재생할 때 주민 역량을 강화해라, 주민 커뮤니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례를 보고 이런 전략이 타당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기의 힘을 갖지 못할 때에는 외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라. 이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이 들어오거나 외부하고 내부가 갖고 있는 자신의 자산과 가치를 다른 사람 외부에서 알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내부의 커뮤니티들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략. 그게 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으로 로컬 커뮤니티를 형성해라. 이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굉장히 성공한 사례이기도 한데 그 중에 이제 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로컬 커뮤니티 전략 중에 굉장히 재밌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오노미치 데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오노미치가 청바지의 그 재료인 데님의 산지예요. 일본의 가장 최대. 한 100년도 넘은. 근데 이게 외국에서 싼 데님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공장이 안 들어가요. 문 닫은 공장도 많고. 그래서 이 오노미치 유트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한 게 데님 샵을 또 기획을 해가지고요. 이건 뭐냐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데님을 위해 청바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판매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건데 그 청바지를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입게 해요. 1년 동안. 그래서 지역에 여기 보면은 이분들입니다. 어부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 만들어진 청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가서 실제로 배 타고 가서 고기 잡고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그것들을 수거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세탁하고 그 다음에 그 쓴 흔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다시 또 이게 재처리를 해주네요. 그래서 수선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입어요. 그걸 1년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는 거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200번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사람 선발을 하는 조건이 오노미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주일에 4번 꼭 4일은 청바지를 입도록 하고 이 사람들을 뭐 어부, 그 다음에 음식점의 가게,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청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수선하고 또 입고 수선하고 하고를 계속 반복해갖고 1년 동안 청바지의 장인이 이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데님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 갖고 장인이 청바지를 만들고 그 지역 주민이 청바지를 1년 동안 입고 그 다음에 장인이 그걸 수선하고 그게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품이 돼가지고 그거를 팔아요. 이게 파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직업 청바지를 입었던 사람 어부 이 사람은 어부고 허리 사이즈가 94 어마어마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다른 거죠. 이게 우리 32인치 이게 아니고 뭐 100cm 정도 되려나?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48,000에 50만 원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누군가 입어가지고 막 해지고 막 낡고 찢어지고 이걸 5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게 팔리겠습니까? 팔려요. 엄청 팔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일본은 또 그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고등학생이 이거 멋진데 하고 어부가 이렇게 입었던 청바지를 입고 자기가 그 입는 거. 그러면 또 청바지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걸 사가잖아요. 그래서 입어요. 그러면 외부하고 또 내부하고가 청바지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어주는 거가 이런 청바지 데님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 데님 프로젝트 안에 보면은 지역에 죽었던 데님 공장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데님으로 청바지를 만들어서 장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청바지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입게 하고 그 청바지를 판매해서 그 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하고 뭔가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거는 아까 말했던 사이클 호텔이죠. 자전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지역을 알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을 뭔가 상품으로 개발해서 그거가 다시 또 외부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도시재생 이게 이런 프로젝트 하는데 뭐 500억의 중앙정부 지원이 들어갔겠습니까? 지자체가 비어있는 창고 니네가 와서 좀 제발 써줘 라고 해서 창고 내준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사실. 과연 우리는 왜 이런 사례를 못 만드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만큼은 안 되지만 못지않게 훌륭한 거가 우리도 있어요. 제가 도시공간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건축하는 젊은 친구들의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협동조합은 2014년 11월 3일에 이 친구들이 성균관대에서 건축을 했던 친구들인데 건축하면은 고달픕니다. 뭐 설계사무소 하면 밤새 막 야근하고 막 정말 이렇게 소위 3D 이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 취업하는 것 해도 봉급도 월급도 많지 않고 뭐 힘들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협동조합이죠. 정말 이렇게 독특해 설계사무소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갖고 만들어요. 5명의 발기인으로 8명의 협동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했느냐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공감, 공유, 공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나아가다 라는 타이틀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결국 이제 이게 지역사회와 함께 살며 함께 주민들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삶을 사랑하면서 자신들이 뭔가 배우는 것들이 또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지역 공동체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요겁니다.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 거에 가치의 기반에는 사람을 향한다라는 거고요. 2014년 11월에 창업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하는 일들을 제가 소개해 보면 처음에 이 두 친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도시공감을 이끌어 나갔고요. 지역에 이제 여러 군데로 훑었대요. 후암동도 가보고 뭐 여기 물레동도 왔을 거예요. 뭐 여러 군데 가고 해서 정말 이렇게 좀 싼 값에 자기를 임대해서 뭔가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거를 찾다가 후암동에 자리를 잡게 돼요. 처음에 이제 요 버려진 문을 닫은 요 집을 이제 결국은 결정을 했고요. 이 집은 원래 이렇게 오토바이 창고로 쓰였대요. 이렇게 오토바이 원래 가정집 뭐 무슨 옷 수선하던 가정집이 그 후에 이제 이런 오토바이 창고로 세를 줬다가 이 친구들이 결국은 이제 얻게 돼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자신들의 사무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면도 있고요, 공간들을 이렇게 쓰고 이따가 보시면은 공간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는 여기서 또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무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한 거는 자신들의 그 사무실 공간의 일부를 공유 공간화해갖고 후암동 방이 있습니다라는 프로젝트죠. 여기 건너방을 사람들하고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처음 프로젝트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 와서 한 20명 정도가 와서 강연도 하고 뭔가 원데이 클래스 좀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공방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용 시간은 자신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주중에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토요일은 4시간 정도 해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작은 비용으로 이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처음에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아무래도 자신의 사무실 공간하고 공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뭐 지역에서 뭐 아주 한정된 수요로 그렇게 뭐 많은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방 있습니다라는 프로젝트 진행. 이 친구들이 했던 것 중에 굉장히 두 번째 이제 재밌는 게 후암 주방입니다. 설계사무를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점심도 먹으러 다니고 다니다 보면은 동네에 이제 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이 원래 이제 이런 대우수성 가게인데 이게 비어 있었대요. 그래서 조그만하고 그래서 이제 복도방에 물어보니까 이거 뭐 우리가 이거 좀 쓸 수 있느냐 했더니 쓸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집주인하고 이야기했더니 월 30만 원 임대료, 공간이 한 8평 정도 됐대요. 8평. 그러니까 8평 치고는 좀 한 달 임대료 80만 원, 30만 원이 좀 비싼 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싸요? 8평. 비싸죠. 비싼 거죠. 네, 여기 이 동네 그래서 이렇게 설계사무소는 지금 이 친구들이 자기네 다 리모델링 공사 다 해가지고 이 후암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이렇습니다. 조그만한 공간이 있고요. 테이블 있고 여기 안 보이지만 여기 또 조그만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조그만 테이블 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요즘 뭐죠? 맘충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들끼리 애들이 있는데 애들 데리고 호프집 가서 맥주도 제대로 못 마셔요. 애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엄마들이 우리도 뭔가 스트레스 풀려서 술 한잔 하자라고 하면 여기 와서 여기서 엄마들이 술 사가지고 안주거리 치킨 치맥한다. 여기 와서 술 먹어요. 그러면 요 옆에 테이블에 애들이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영화 틀어주고 애들은 거기서 조용히 영화 보고 있고 엄마들은 여기서 마음껏 맥주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조그마한 공간은 굉장히 좁습니다. 보조 주방이 있고 냉장고 있고 하는 이런 공간인데요. 후암 주방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가 메인 테이블, 여기가 보조 테이블에서 아이들이 여기 있거나 그래서 여기서 후암 주방은 뭐냐면 직접 음식을 해먹고 여기서 마음껏 파티하고 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재료만 갖고 오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서 요리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페이스북에 보면 후암 주방을 이용한 친구들 보면은 만난 지 100일 되는 남녀가 있는데 서로 사귀는데 남자친구의 무슨 생일이었나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꼭 생일 미역국을 좀 끓여주고 싶은 여자친구가 후암 주방을 예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역국 끓이고 밥 해가지고 둘이 한 3시간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리고 사진 올려주고 그러니까 예약을 하면은 비밀번호를 받게 돼서 와서 그 시간에 딱 3시간이면 3시간 예약은 오전 점심시간 한 타임 저녁시간 한 타임 겹치지 않도록 하루에 2팀을 받는다고 합니다. 운영 조건은 그렇게 해서 와서 저도 한번 여기 아는 사람들 가서 술 사가지고 가가지고 김치찌개라도 끓여가지고 한번 요리해서 같이 먹고 싶은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이런 공간들이 이제 그런 욕망, 아주 작은 일상의 소소한 욕망을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밥 해가지고 같이 먹는 이런 공간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먹고 나면은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음식 한 걸 남겨놔요. 운영자들한테 해서 보면 너무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 가요.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이게 고추 잡채래요. 그래서 고추 잡채 드셔보세요. 또띠아에 싸 드시면 짱짱. 또 올게요. 하하. 후암 주방. 사랑해요. 이런 겁니다. 메모를 남겨놓은. 그래서 재료를 많이 사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료를 다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남겨놓고 갑니다. 먹다 남은 거 남겨놓은 게 아니고 먹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막 쌓여요. 쌓이다 보면 사진이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은요, 그 후암 주방 운영하는 도시공감 협동조합에 있는 친구들이 자칫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점심에 예약 타임이 없을 때 그 냉장고에 있는 남은 재료들을 갖고 자기네들이 요리해가지고 자신들의 점심을 이렇게 해결해야 하기도 한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진들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다 무단도용한 사진들입니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저작권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고 제가 그걸 밝히는 바이고요. 제가 얘기했는데. 네. 오케이. 네. 그래서 후암 주방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평일은 1시간에 7,000원, 주말은 1시간에 10,000원. 이거는 2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고 시간이 늘어나면 가격이 단가보다 좀 싸져요. 좀 싸집니다. 그래서 한 5명이 한 3시간 간다라고 하면은 한 2, 3만 원 내고 그 공간 들어가서 자기가 술 사가고 먹거리 사가고 가서 요리하고 싶은 사람 마음껏 요리해가지고 함께 떠들고 놀고 마시고 그러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갔는지는 먹고 간 흔적을 보면 안 돼요. 소주가 쫙 늘었으면 좀 나이 든 사람이 왔다 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고 그래서 후암 주방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봤더니
예를 들면은 요 기간입니다.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4월, 5월 한 2달 정도에 총 이용팀이 41팀이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뭐 운영비하고 월세하고 이런 거가 빠진대요. 이렇게 운영하면은 초기에 초기에 한 2달 했는데 한 30만 원 정도 자기네들이 여기 이제 관리비랑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임대료까지 그것들 낼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냥 특별한 돈 안 들이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혹은 우리 일반 시민사회들이 이런 공간에 와서 정말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 평균 이용 시간은 대략 한 2.7시간이나 3시간 정도 되네요. 뭐 요리하고 먹고 떠들고 놀고 그럼 한 3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이용 인원은 한 3명 정도가 평균인데요. 보시면 3인, 2인, 3인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2인이 대체적으로 좀 많고요. 예. 그러니까 둘이 와서 오붓하게 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주로 이제 단체는 좀 지역에서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한 게 이제 또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이제 공간을 다루는 친구들하고 또 어디 빈집 없나 뭐 그래서 후암 서재라고 해갖고 2017년 12월 15일 자기들이 또 뭔가 공사해가지고 후암 서재라는 걸 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공간에 이렇게 후암 서재를 열어가지고 이용은 낮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밤에는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늦게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등록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예약제로 해서 요 거의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게 1인당 15,000원이고요. 예. 여기는 이제 회원제로 하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뭐 직장인이나 누가 일하고 나서 월 5만 원 정도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주민하고 주민 아닌 사람이 반반 정도 되고요. 난이용, 밤이용, 재이용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5회 이상도 거의 42% 정도 해당될 정도고요. 자기네들이 직접 막 공사도 하고 그래서 포함해서 일종의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뭔가 차도 커피나 이런 것들을 끓여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공간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다가 후암 주방, 후암 다음에 또 후암 뭘 만들어낼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거는 지역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하고 끊임없이 뭔가 교감하면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들이 하는 거가 제가 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살며 뭐 사랑하며 배우며인데 이 친구들이 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신들이 살면서 또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사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뭐 배우면은 뭐냐라는 거죠. 자, 배우면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친구들이 뭐냐면 건축하는 친구들이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집을 그려드립니다. 그래서 후암가로이라는 걸 해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요. 이 친구들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집을 그려요. 그래서 이런 그 집에 대한 그 명패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집을 기록한다라는 거는 언제 우리가 이 도시가 한순간에 이렇게 싹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배우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들을 하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기록을 뭔가 이렇게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래서 이 가게에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주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배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요 가게에 가서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것들 도면도 다 재갖고 실제로 이렇게 액자를 2개를 만들고 하나를 선물하고 붙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행정으로부터 용역을 받아갖고 뭐 어느 순간에 재개발되기 전에 뭐 아카이빙 해야 된다.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갖고 뭐 실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오래된 이 집에서 오래된 할머니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 집의 역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 친구들이 해서 전시도 하는 후암가로 해서 전시도 하고 이런 거고요. 자 이제 뭐 여기
2015년도에 이제 제가 직접 관여했던 사업을 하나, 충신동의 성강마을 사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창신수민 안쪽에, 성강마을 안쪽에 있는 충신동이고요. 동대문에 요 일대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해제구역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주민참여형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이제 서울시로부터 들어가서 그때 이제 하게 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요게 주 통로인데, 여기에 청산스프라는 조그만 가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성균관대 충신동에 기숙사가 이렇게 크게 하나 들어왔어요, 동네에.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충신동에 성대 학생들의 기숙사가 들어올 때 주민들이 뭐 상당히 뭔가 반대도 좀 하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숙사의 신축을 주민들이 동의해줘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지역사회하고 이 기숙사가 커뮤니티가 전혀 형성 안 되고 단절된 거죠. 그러면 서로 간에, 예를 들면 이 기숙사 학생들이 바로 앞에 있는 청산스포에 가서 뭘 사느냐? 안 사요. 편의점 가서 사지. 지저분한 가게에서 뭐 안 삽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뭐 기숙사에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청소라든지 이런 일자리라도 지역 주민들을 좀 써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기숙사 짓는데 우리가 동의해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감정의 골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것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요 길입니다. 오르막인데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 많아서 이 청산스포의 주인이 요 앞쪽에다가 의자 같은 걸 놔두고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요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뭔가 좀 한평공원, 우리가 늘 회의했던 도시였는데 한평공원을 좀 하나 조성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시유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민간 건물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바로 요 정도인데, 또 요 딱 조그만 차 한 대 들어가는 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뭔가 쉼터로 좀 조성해서 주민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늘막이나 이렇게 해서 그걸 좀 조성해 보려고, 공간은 2.5에 5m니까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안을 들고 주민들한테 이제 현장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설명을 할 때 요 바로 요 건너편에 있는 2층에 있는 집에 할머니 분이 오시더니 누구 마음대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 할배들이 맨날 밤에 뭐 이렇게 막걸리 먹고 여기 하면 술판 보러 갈 때 이걸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안을 주민들이 다시 찾아줘서 다른 곳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한평공원을 조성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조성하는 과정에 아까 성균관대 기숙사 학생들과 마을하고의 감정의 골을 어떻게 풀어줄까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 성균관대 이제 기숙사의 학생들을 일종의 이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알게 돼가지고 이 친구를 통해서 기숙사의 자원봉사 단을 일단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의 성균관대 기숙사 학생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한평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계단과 여기 버려진 쓰레기통 모이는 그런 공간들을 좀 바꿔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시는 반지하에 사시는 요 빌라의 주인이신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데 찌그러지 갖다 놓고 여기 밖에서 이렇게 그늘이 많이 지는 집 앞에 여기 항상 앉아 계셔서 이런 거 좀 고쳐드리고, 감로암이라는 작은 절이 있는데 요 벽면 같은 걸 좀 이렇게 저희가 작업해주는 이런 정도로 해서 예산이 작아서 저희가 작업을 했고, 그 과정 안에서 성균관대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뭐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좀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성대 기숙사하고 마을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이 자꾸 이제 그 기숙사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주민분들이 뭔가 좀 먼저 다가가는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주민분들이 성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좀 하나, 뭐 작지만 뭐 50만 원, 100만 원을 만들어 장학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분들이 뭐 이제 뭘 기획하게 됐냐면요, 결과 그래서 이 새 식구 맞이잔치라는 걸 주민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갑다 충신아 해가지고 충신동 새 식구 맞이 환영잔치, 이거는
주민들이 성대 기숙사 학생들을 환영하는 잔치를 하게 된 거예요. 주민들의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 성대 기숙사 마당을 빌려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축제를 하게 됐고, 이 행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균관대 충신 서포터즈라는 이 자원봉사 학생들이 마을 활동가로 나서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환영장치를 하게 됐고요. 서포터즈 친구들이 이런 브로셔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함께 만들고, 성균관대 학생 동아리들이 초대돼서 공연도 하고, 이걸 하면서 이제 뭐 잔치국수를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알고 이 국수를 몇 그릇이었더라. 저희 그때 여기 마을 활동가로 활동한 우리 대학원 졸업생이 지금 저 뒤에 와 있는데요. 그때 국수 몇 그릇을 그 추경교회에서 몇 그릇을 기부했지? 한 200그릇 정도를 교회에서 내놨어요. 그래서 그 바로 기숙사 앞에 있는 식당에서 그 다 요리해가지고 다 나누려고 해서 지역사회가 뭔가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이루어지니까 뭔가 지역 주민분들이 뭔가 이렇게 함께 마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청산수퍼인데요. 여기 이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뭘 많이 하시고 사장님 참 좋으신 분인데, 이 슈퍼에 한 켠을 옛날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세를 줘가지고 운영을 했다.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안 쓰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 슈퍼 사장님이 마을 자산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조해가지고 충신 다락이라는 형태로 마을 자산 1호를 등록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5년입니다. 5년으로 그냥 무상으로 내놓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을 자산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여기 마을 활동가 드디어 이제 권은지 씨가 마을 활동가로 들어와서 전체 이거를 운영 관리자로 하면서 아주 조그마한 공간인데요. 충신다락이라는 걸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래식 화장실들을 이렇게 바꿔서 오고 가면서 화장실도 쓸 수 있게 하고, 요 다락이라는 명칭을 쓰면 위에가 사람이 이렇게 높이가 낮은 다락이 있어요. 그것도 마을에서 공유 창고처럼 쓸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다락이 있는 방이다라고 해서 충신다락이라고 명칭을 붙였고, 그때 이제 전체 용역 계획을 수립했던 용역팀하고 이제 들어와서 공동체 같이 했던 도시연대가 이제 함께했고, 요게 이제 이 개장식 같은 거였어요. 마을 자산 1호입니다. 사실상 주민이 뭔가 공간을 스스로 내놓고 서울시하고 협약해서 마을 자산으로 활용한 케이스로는 사실 처음인데요. 그때 종로구청장이 와서 뭐 이렇게 뭔가 막 이야기할 정도로 꼭 개장식 할 때만 꼭 나타나죠. 뭐 그 전에 좀 뭐 와가지고 아까 이야기 충신동 마을잔치 할 때는요. 정세균 지금 국회의장도 왔었어요. 국회의장 오니까 뭐 무슨 뭐 구의장, 청장, 부청장 뭐 다 왔어요. 다 와. 마을잔치 하는데 뭐 구청이 뭐 땡전 한 푼 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고 가고요. 이런 일들이 워낙 많아서 하여튼 이런 일들인데, 그럼 이건 뭐냐면 그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 후에 아마 성대 기숙사하고 마을하고 관계망들이 계속 뭐 개선되거나 하는 것들로 발전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뭔가 계속 있지 못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더 발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마을 재생이나 도시행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문제고, 서로 사랑하며 뭔가 부족한 것들을 배우고 배려하고 보듬어 안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재생이고, 그래서 이제 재생이라는 게 아까는 사람살이를 어떻게 삶을 재생시켜주느냐, 그게 그 도시를 마을을 재생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그 슈퍼 사장님이시고요, 마을 주민자치위원장이시고, 그래서 5년 무상으로 마을 자산으로 등록해서 주민분들이 뭐 장기도 두고 마을도 두고, 그래서 활동가가 이제 일주일에 한 며칠씩 가서 뭐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이런 공간 안에서 논의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사례일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제가 이제 공유공간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한 4, 5년 전에 서울시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뭔가 자꾸 그때만 해도 어떤 이야기냐면 민간에서 이런 국뽕유지라든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좀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말하는 민간 위탁 방식이 아닌 그 공간 운영의 자율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뭐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공동체 소유라는 개념의 사회적 지주 제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만 해도 4, 5년 전이니까요. 사회적 지주? 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쓰는 용어가 나오니까 아유 그거는 뭐 좀 너무 나가시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한 4, 5년 지금은 못해서 지금 안달이죠. 사실은 뭐 자산화하는 거. 저도 이제 뭐 자산화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행정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막힌 벽에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행정에다 자꾸 뭐 이렇게 못한다는 사람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그냥 한번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시민자산화은행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민자산화은행은 뭐냐면요, 시민들이 자신들이 뭔가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간의 사용권을 유상이든 무상으로 거기다가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간을 누가 쓰느냐? 저는 이제 청년들이 일단 경영할 수 있도록 주체를 1차적으로는 청년으로 봤어요. 그러면 그 공간, 예를 들면 이태원에 외국인이 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한 외국인이 있는데 이 친구는 가족 때문에 일요일날 운영을 안 해요. 그럼 일요일날 운영 안 하는 이태원의 식당을 만약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일요일날 점심에부터 오후 5시까지 식당에 대한 사용권을 유상도 좋고 무상도 좋고 기부받으면 그 이태원에 있는 그 일요일날 일주일에 하루지만 그거를 청년이 들어가서 셰프를 꿈꾸는 청년이 들어가서 그 공간을 가서 자기가 메뉴도 개발하고 SN을 통해서 알리고 창업 전 단계에 뭔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뭔가 이렇게 첫 번째 가게로 향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공유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신이 뭔가 수혜자의 끝에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봤어요. 공간을 공유할 때. 그래서 자신들은 시민사회로부터 공간을 공유받은 수혜자지만 자기가 그거를 경영함으로 생겨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또 순환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청소년 지지기금 일정 정도를 청소년 지지금으로 적립하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경기대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실을 총괄하면서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 일정 정도의 그거를 이 청소년 지지금의 형태로 집어넣으면 이 청소년 지금이 쌓이면 지역에서 뭔가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는 이런 지역 기반의 단체하고 협력 사업으로 청소년 장학 사업 같은 걸 가능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소위 말해서 꿈을 버리지 않고 청년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 청년이 시민사회가 공간을 공유해서 청년들이 다시 시민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다양한 계층들이 서로 나만 일방적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은 거를 나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일종의 가치가 뭔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만들어줬던 게 시민자산화은행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홍대 근처에 상수동이죠. V맨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잘 알려진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에 제가 이제 대표하고 알아서 시민자산화은행에 1호로 등록을 했어요. 그게 2016년 10월 26일 날 저희가 선포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1호점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 V맨션은 2층짜리 주택이고 마당이 아주 좋고 주방이 있어서 주방과 마당을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오픈 가든 레스토랑, 그 마당을 이용해서 그
오픈 가든 레스토랑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그래서 10월 26일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우리가 사용자를 연결시켜주고 운영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3월 말인가 이 집주인이 하도 월세를 더 올려달라 그러고 집수리에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그 운영자가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 믿고 이 게시판이나. 그래서 3월 말에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더 이상 운영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1호로 등록을 했는데 시민자산은행 운영을 못하고 이게 1호점이 폐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못하나 했는데 전주 활동가입니다. 고은설 씨라고 하는 많이 알려져 있는 활동가 지역에서 정말 부지런하고 이렇게 방치된 집들을 자기가 막 임대해가지고 혼자 거쳐가지고 막 뭐 문화예술 공간 쓰고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전주에서 시민자산원에 운영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요 동네 카페에 사장님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파피모라는 카페에 한 달에 2번 일요일날 동네에 이 주민들이죠. 평발이라고 하는 그 주민 조직이 일요일 한 달에 2번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권, 그 운영권을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가지고 이 두 분이 사장님이시고요. 그래서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동네 카페 주인이 된다 해가지고 4대 4대입니다. 이분들이 동의하게 된 거는 주민들이 운영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20%의 청소년 기금이 적립된다는 거에 취지에 공감하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40%는 관리, 재료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카페 주인이 매출의 총액의 40% 가져가고요. 40%는 그 운영자인 주민들 조직이 가져가고 20%를 청소년 지급으로 적립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걸 한 4개월 정도 했어요. 이렇게 4개월 정도 했고 한 달에 2번 하는 거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뭐 서투르니까 또 일요일이 매출이 가장 많은데 했는데 이 주민들이 하면서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좋은 취지로 이렇게 했다가 하다 보니까 주민이 서투르니까 막 기계가 고장 나면은 주민들이 그러면 이걸 책임질 거냐? 이런 이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갈등도 있고 주민들은 하루 종일 일요일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커피 내리고 판매 너무 힘든 거예요. 괜히 그 위기를 넘겨서 4개월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4개월쯤 끝나니까 동네에 평화사회 복지관이 하나 지어졌어요. 1층에 카페가 들어갑니다. 카페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걸 아시고 이분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네들이 우리 카페에 토요일 매주 토요일날 당신들이 한번 운영을 해봐라 라고 해서 토요일날 한 달에서 4번이 된 거죠. 이제 매주 토요일날 6개월 정도를 이 평화복지관에 평화동네 카페를 운영하게 됩니다. 토탈 한 10개월 정도를 주민들이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가 모였느냐? 청소년 130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 130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공고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청년 셰프입니다. 로컬 푸드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이 친구를 멘토로 해가지고요. 지역의 청소년의 신청을 받아요. 3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이 멘토 청년하고, 그러니까 청소년하고 청년을 연결시켜줘가지고 130만 원 가지고 4박 5일간의 제주 식객여행을 떠나요. 제주도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자기네들이 먹어보고 해먹고 하는 그 여행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요리, 그 셰프가 꾸민 청소년들이 멘토인 청년 셰프하고 함께 떠나는 제주 식객여행을 이 청소년 지기 130만 원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뭔가 자신의 꿈들을 키워나가서 배울 건 배우고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주는 거, 그 관계망을 넓혀가는 거, 이게 도시재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오늘 준비된 내용들을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제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쫙 짜여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장에 가면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딱 풀릴 수 있을 정도로 현장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있고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붙잡고 있는 올바른 그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올바른 가치 그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붙잡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사업에 편입되거나 몰입돼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를 어느 순간에 놓게 되고 그 놓게 된 손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나 사업들이 우리 손에 가득 차 있고 그러면 그 사업의 무게를 못 이겨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될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하여튼 살며 사랑하며 좀 배우면서 모르잖아요. 우리 도시생 한 번도 안 해봤고 좀 서로 좀 배워가면서 좀 더 이렇게 그게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고맙습니다.